안녕하세요. 역사 영도 TV 이리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장기한 박사님 모시고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 시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 영상은 시리즈이니까 몇 번 이렇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 부동산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언제부터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저도 솔직히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무엇인가요? 그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영토학자로서 원래 이제 부동산 지적학을 이렇게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원 전공에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특히 오늘날 이렇게 주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이 부동산 문제가 언제까지 해결이 됩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하지만 그럼 언제부터 이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했습니까? 라는 얘기도 참 많이 해요. 이 부동산 문제를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중종 이후 500년 동안 부동산 문제는 조용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그랬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5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1가구 1주택 문제 얘기 많이 하죠. 맞아요. 조선시대 때도 1가구 1주택 문제가 진짜로? 워낙 심각하게 많이 나왔댔고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조선시대 때도 토지 공개념도 나왔댔고 각 왕들의 조선실록을 보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라니까 투기꾼 좀 없애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렇구나. 나왔고 그러니까 조선시대나 대한제국시대나 대한민국시대나 이 부동산 문제가 복잡한 거는 항상 예나 있었거든요. 지금이나 이제 똑같아. 그래서 오늘부터 한 3번에 걸쳐 갖고 좀 이렇게 이 근본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두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과 인구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또 부동산을 움직이는 게 이렇게 제도잖아요. 부동산 중개 제도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는 어떻게 돼 있는지, 또 부동산에 관련된 조선시대 때의 각종 정책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큰 틀에서는 이제 조선시대 이제 부동산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부동산 시장에 이제 이 근본 원인의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한두 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 이런 속담 알아요?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고? 서울로. 서울로. 왜 서울로 보내요? 이게 속담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속담 중에서 이런 거 우리 있어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지방에서 이렇게 생활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무조건 다 서울에 가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 서울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서울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증성이라고 합니다. 땅은 늘어나지가 않아요. 않는다. 근데 갑자기 요만큼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서울의 인구는 600만 그거밖에. 정도예요. 근데 우리 얼마 살아요? 글쎄요. 지금 9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600만에서 한 800만 이런 정도. 저는 성안에서 몇 명 사는지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 근데 지금 우리 서울에 보면 이제 900만 명이 살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지옥 수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헥타르당 선진국의 쾌적성을 유지하면은 80명에서 85명이 사는 게 가장 쾌적하고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분당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도시를 만드는데 1헥타르에 약 135명 정도가 삽니다. 그럼 서울은 얼마 살 것 같아요? 더 많이 살 것 1헥타르에 같은데 잘 모르. 350명이 살고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없지 그래서 이렇게 집이 많이 없는 게 사니까. 이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역동성 있고 다이너마크하게 움직이는 건 참 좋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 그럼 서울로 사람이 왜 몰려들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왜 보내는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들이 서울에 몰려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뭐 거예요. 본사들 뭐 기업 같은 거 따지면 기업, 본사들이 다 서울에 본사들이 있으니까. 금융의 본사, 각 대기업의 본사 다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로 오는 그럼 그 거고. 본사들 옮기면 되잖아요. 두 지방. 번째, 옮겨야지 되는데 안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구나. 또 이런 문제가 또 있죠. 뭐 문화도 서울에 오면은 사실 뭐 성안촌에서 왔죠. 네, 성안촌에서 그전 성안 좋아요. 여러분. 그래도 이제 좋아요, 성안보다는 성안. 이제 성안에서는 연극도 못 보는데 오페라도 못 보는데 저 안 봐도 돼요, 연극. 아니 서울 오면은 이제 그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는 뭐 이런 그렇죠. 것 때문에 서울로 자꾸 이렇게 몰려든다. 참 안타깝죠. 특히 교육 문제 그래요. 음. 서울 8학군에 살아야지만이 좋은 대학에 갈 수 맞아요. 있다라고 하는 쓸데없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로 사람이 몰려드는 어떤 이런 그것도 사람들이 인식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박사님? 인식이죠. 예, 잘못된 예, 인식? 예. 그 우선 사람부터 잘못된 인식 바꿔야 예, 돼요. 예. 그러면 예, 예. 그 주택 문제가 왜 심각하게 계속하여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해결 정책이 혹시 없나요? 예, 먼저 이제 우리가 그걸 알려고 하면은 이제 이 주택 문제가 왜 심각하게 이렇게 됐냐면 부동산의 정의를 먼저 이렇게 좀 한번 보고 부동산의 정의는 뭐냐면은 토지 및 뭐 토지 토지 및 건물. 건물이 아니라 이제 그 정착물이라 그래요. 아, 정착물? 토지 위에 정착 이게 건물. 토지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 네네, 안 움직이는 거. 안 움직이는 그 부동산이죠.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토지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어. 부증성이야. 더 이상 늘리지를 못해. 고무줄처럼 늘리면 그렇죠.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정착물이 부동산이라고 그랬잖아. 이제 네, 토지 및 그 위에 정착물. 예. 이게 민법 제 99조에 나와 네, 있어요. 맞아요. 나와 있는데 저 기억 못해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가구가 분화가 되다 보니까 이 주택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이렇게 이 땅이 늘어나지 못하는 곳에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인구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해야 되잖아. 나눠야 되잖아요. 집이 새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이 새로 필요한 게 이제 인구 증가보다 더 큰 게 뭐냐니까 가구 분화. 가구 분화. 따라가 버려. 가구 분화. 가구 분화. 가구 분화가 뭔지 잘 모르시죠? 나누는 거. 가구가 나눠지는 거. 네, 나눠지는 거. 한국 사람들 딱 봐도 아는데 분화. 이게요? 나눠주는 거. 그 한 가정에 4명이 살다가 언니가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결혼한 언니는 제주도에 신혼여행 갔다 오면 뭐가 필요해요? 살 집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걸 분화라고 해요. 네. 그러면은 4명이서 한 집에 잘 살다가 한 명이 시집을 가게 되면 집이 필요해요. 하나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구 분화 대신에 이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공간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다가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할머니가 집을 내놓나요? 아니죠. 할머니도 살아야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은 안 나오는데 가구 분화에 의해서 해야 새로운 집은 계속 필요하다. 이래서 필요한 집이 한 해에 몇 채냐? 50만 채. 50만 채. 그 역으로 얘기하면은 매년마다 50만 채를 그걸 하게 되면은 그 뭐죠? 50만 채를 이렇게 계속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분화가 되는 만큼 주택을 공급하면은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근데 서울은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급을 그만큼 못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집이 지역으로 부족한 보내야죠. 그럼. 그 지역으로 보내야 되는데 안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부동산 정책을 얘기할 때 새로 집을 자꾸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이죠. 그렇죠. 수도권에 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그 정책을 잘 쓴 정책이 정권이 어디냐면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혁신도시를 만들어 갖고 공공기관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다 이전을 시켰잖아요. 그다음에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각 기업의 주요 공장 이런 것들을 혁신도시로 다 내보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당시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안 만들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살고 있을까요? 서울에. 다 지금 공공기관이 그 당시에 예를 들어 관광공사가 서울에 있었잖아, 그죠? 그렇죠. 관광공사 다니는 사람, 거기 가족,
거기에 연계되는 모든 사람이 서울 지금 다 살고 있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 박사님 유럽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유럽은 각 지역마다 그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 수도권의 개념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죠? 심각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특성이 있어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다 죽었다, 많이 죽었다가 그 이후에 53년도에 전쟁이 끝났단 말이에요. 55년도부터 63년도까지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데 그 세대가 지금의 이제 주류를 이루고 그 주류를 이루는 베이비 부모 세대의 가구가 제일 많은데 그 가구의 아들 딸들이 지금 결혼을 막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구 분화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는 크게 돼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주택을 부족하게 하는 현상이다.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예, 그러면 이제 조선 시대로 가볼게요. 아니요? 조선 시대 이따가 해요? 아니면 조선 시대로? 그러면 주택 문제는 조선 시대부터 문제였다고 하는데 조선 시대에 인구는 얼마나 되었었나요?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할 텐데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역사에서부터 이제 배워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약 5,300만 정도가 됩니다. 5,300만 정도가 되는데 옛날 기록들이 이제 그런 정확하지는 못하겠죠. 정확하지는 이제 못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5,300만이 되는 것은 인구 센서스를 하는 거 알고 있죠. 네네. 5년마다 한 번씩 네네네. 인구 센서스 조사해가지고. 그렇죠. 알아요. 그걸 이제 우리 국가 통계의 가장 기준점으로 이렇게 잡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구 센서스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따라줘야 되는데 조선 시대 때도 인구 센서스를 했어요. 있었어요. 거기 어떻게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몇 년마다? 5년마다. 5년마다. 조선 시대는 몇 년마다? 3년마다? 3년마다 했어요. 그렇게 자주 했나요? 지금보다 이제 더 자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개념에서 이제 이 기록상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바로 제가 보여주는 건데 근데 요 기록은 여러분들 뭐 자세히 보지 마세요. 이 기록에 이렇게 보면은 중종 14년 1519년대에 370만 정도로 인구가 나와 있어요. 되게 인구가 적죠. 그렇죠, 적죠. 370만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 부산 정도 인구가 조선 전체 인구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죠. 그때도 그러면 분쟁이 있었어요? 저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라 아니고 이제 부동산. 아니 그건 아니고 인구의 인구. 인구인데 이제 이렇게 인구가 적게 나타난 원인들을 이제 저희가 좀 봤다 이거죠. 이게 이제 조선 후기 인구가 이제 인조 17년에 들어서 이제 좀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인조 17년에 임진왜란이 이제 선조 때 끝나고 광해 인조 이렇게 들어갈 때 이제 좀 편안해지니까 인구가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기록을 이제 자세히 볼 필요가 없이 이거를 이제 다시 재조정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먼저 이제 그 조선 시대의 인구 분석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조선 시대 인구 분석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조선 후기의 인구 특징은 이제 그 우리가 쇄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 쇄국 정책 이렇게 막는 정책. 지금이 우리가 개방된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종 때까지 되게 쇄국 정책을 많이 썼어요. 이거 교류를 많이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인구가 이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지금 뭐 우리는 이리나 씨도 그렇지. 러시아 살다 한국 인구가 됐잖아요. 그때 세국 정책이었죠. 그러면. 근데 이제 그때는 일국 사람들이 청나라나 뭐 이런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거는 거의 없었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민 제도도 없었고 이인 제도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 대한국토 내에서 자연 증가율로만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되고 1925년도에 현대식 어떤 그 인구가 집계가 됐는데 그때 인구가 1902만 명 정도가 이렇게 집계가 됐다. 이래서 조선 후기의 정부 집계 통계는 신빙성이 되게 좀 떨어지는데 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제가 이게 개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단계에 의해서 신빙성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전국에 호구 조사를 해요. 호구 조사 몇 년마다 하냐면 3년마다 이제 호구 조사를 하는데 이 호구 조사를 하게 되면은 호구 조사를 호구 단자라고 하는
기록을 해갖고 이제 관아에다 제출을 하면은 이제 관아에서는 그거를 다시 정리를 해갖고 두 부를 만들어갖고 한 부는 관찰사에다가 보관을 하고 관찰사에게 보관하고 한 부는 호조 지금 말하면 후에는 이제 한성부를 하는데 거기서 올려 보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조선시대에는 이제 우리 때도만 하도 그랬어요. 우리 보도 보면 저하고 이제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보면은 나이가 몇 살이 나면은 뭐 저보다 몇 살 어리기도 하고 몇 살 많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태어나면은 영아 때 죽을 확률이 많아 놓으니까 신고를 안 하는 신고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하니까 당연히 여기에 호구 조사할 때도 신고를 안 하는 안 거예요. 하겠죠. 저희 신랑도 원래 71년생인데 아버지가 72년에 해가지고 여기서 뭐 신랑 나이까지 밝히지 마세요. 아니요 그냥 예, 그런 예, 호적 신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거 한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곡물 책정, 군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집안에 예를 들어서 자식이 뭐 5명이다 이러면은 이제 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군역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뭐 4명 보내라 이러잖아, 그죠? 그 한 명만 농사 지어라 이렇게 하는데 2명만 이러면 1명만 보내라고 하니까 신고를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거죠. 그래, 일부러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곡물 책정, 이 세금을 내는데 인구 숫자에 따라 세금을 낸다. 그럼 내 가족 많으면 세금 더 많이 내는 내야 거죠. 되고. 그다음에 군역. 그다음에 군역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렇죠. 부역. 옛날에는 부역을 많이 했어요. 부역 뭐예요? 예를 들어 나라에 성을 쌓는다. 도로를 새로 만든다. 이러면은 이제 부역을 해야 되는 거야. 각 집의 식구 수에 의해서 몇 명은 가정을 챙겨야 되니까 집안 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부역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인구를 많이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부역 나가야죠. 인구가 많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안 하는 거야. 그런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각 지자체 장들이 관찰사가 이 인구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10만이야, 5만 명이야. 5만 명을 이렇게 한성부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세금을 그 관찰사가 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죠? 몇만 명, 5만 명분에 내야 되잖아. 네. 3만 명으로 신고하면은 3만 명. 3만 명만 낸단 말이야. 거기서부터 비리가 생긴 거기서 거 아니야? 한번 이렇게 그 낮아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호구 조사는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3년마다 한 번씩 한 게 신빙성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조선 시대에 그 개념을 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편차를 다 줄이고 뭐 몇 명의 영아를 죽을까봐 신고 안 했을 거다. 부역 때문에 신고를 안 했을 거다. 이거를 감안해갖고 다시 만든 인구 실제 연구를 했더니 조선 1392년에 조선을 개국할 때의 인구는 약 550만 명이다. 그 다음에 중종 때에 이렇게 봤을 때는 약 100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인조 때 약 1000만 명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갖고 뭐 지금 여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910년도에 1700만 정도 고종 초기만 하더라도 고종 7년째에 1680만 거의 1700만 뭐 요 정도 이렇게 돼 갖고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약 2000만 정도의 인구가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그렇구나. 예. 아우 거기도 그때 참 그래서 신기해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의 이 인구의 구조 호구 조사는 열심히 했지만은 그렇게 신뢰도가 떨어진다. 왜 떨어지느냐? 아까 얘기했던 부역 문제, 국력 문제, 그다음에 공물을 바쳐야 되는 세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관찰사들도 또 나름대로 또 올릴 때 이제 이 부역 문제, 공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을 또 낮췄다. 이래서 아까 그걸 종합적으로 계산을 했더니까 약 550만 정도가 되고 아까 제가 중종 이후에 주택 문제가 심하겠다 이랬는데 중종 때 인구가 약
1,050만 정도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지금보다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지만은 그런데 근데 조선 땅이 컸잖아요. 예, 예. 그러면 거의 안 아니, 보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개간을 해갖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가 만들어졌지만은 옛날에는 그때 숲이 우거져갖고 속된 말로 호랑이도 살고 늑대도 없었던 사는데 거죠? 살 수 있는 땅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대요. 전답이 있는 뭐 이런 데 이외에는 태백산맥 줄거리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살 수가 그렇구나. 없었다. 그런 생각 못했어요. 예, 그래서 한 1,000만 정도가 중종 때 살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박사님, 시작했다. 그러면 박사님 조선 시대에 또 주택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심각했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예, 뭐였어요? 예, 조선 시대 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는 할 텐데 조선 시대 주택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된 것은 서너 가지예요. 첫 네. 번째 이제 택지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임진왜란 등 이제 이 조선 후기에 들어서 이제 특히 주택 문제 심각해지는데 임진왜란 이때까만 해도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워지니까 애들을 많이 낳게 되죠. 네. 애들을 많이 낳고 뭐 지금만 과학이 발달한 게 아니라 그때도 이제 의학과 과학이 발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죠. 그때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어나가겠죠. 이런 데 의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가구 분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하고 똑같은 현상 때문에 주택이 부족했다. 그때도 나중에 보면 그 기록에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게 나와요. 지방에 갔다가 올라오니까 주택이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양 감사 이렇게 가면 평양 감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많이서 따라가잖아, 그죠? 그렇죠. 그리고 평양 감사 5년 있다가 그 평양 감사를 가게 되면 거기 뭐가 필요해요? 집 필요하죠. 집이 또 다 필요하잖아. 필요하죠. 그래서 갔다가 이제 또 이렇게 서울로 또 5년 뒤에 올라올 거 아니야. 또 집이 그러니까 필요해. 이렇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이미 그 당시에도 가구 분화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 이제 조선에도 투기 세력이 너무 많았어요. 이 사대부를 중심으로 해서 투기 세력이 많다 보니까 주택이 부족했고 세 번째 인구 증가율과 가구 분화율의 그 증가율보다 주택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 주택 공급의 숫자가 워낙 적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때만 해도 과학기술이 그래 발달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집을 짓는 기술들이 건설회사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그때는 사람 한 거 아니야, 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스스로. 이제 집을 하나씩 이제 누가 새 장가를 가면은 누가 이제 그 동네 집안에 사람들 땅을 다, 내면 동네 사람들 모여갖고 집을 이렇게 지어주는데 그 속도가 매우 엄청 느리는 느렸다라고 거죠.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이 증가하는 속도가 이렇게 그 집을 전문적으로 지어서 파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공급 시장이 없다. 그렇구나. 수요 시장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시대에 주택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박사님 역사에 나타나는 부동산의 인식과 환경 그리고 제도 어떻게였었나요? 예, 조선 시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주택 문제, 주거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우리 여건과 조건, 환경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농경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우리 민족이 느끼는 어떤 전답, 주택 문제 이건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서양은 안 그래요. 목축문화니까 뭐 그렇죠. 며칠 살다가 맞아요. 떠나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천막 하나면 다 네,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쪽 문화다 보니까 이제 서구 문화라고 하는 것은 주택이 그렇게 뭐 소유권을 이렇게 가지려고 노력은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농경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전답이 중요한 전체 자산이죠. 그 다음에 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저희도 집안도 강릉에서 300년 살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대대로 이렇게 사는 농경 문화다 보니까 이제 이 주택이 되게 중요하고 그럼 뭐 아까 얘기했던 정착 민족이다 보니까 이제 이주 민족 그냥 목축 문화는 이주 민족이다 보니까 이제 주택이 뭐 그렇게 중요성을 안 하는데 정착 민족 우리 강릉에서 300년 동안 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집에 대해서 무지무지 애착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이제 자산에 이 관련된 인식이죠. 서구에서는 뭐 이 금이라든가 귀금속 이런 데도 가치를 부여해갖고 그걸 최고의 자산으로 하는데 정착민족, 특히 농경 사회에서는
부동산을 최고의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금은 아니고. 그러니까 땅이 몇 마지기가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소가 몇 마리 있느냐, 왜 농사 짓는데 필요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논이 몇 마지기를 갖고 있느냐가 뭐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밭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몇 마지기의 논밭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투기 세력이 늘 존재해 왔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동네 오래 살다 보니까 권력을 이용해갖고 자산 증식을 하는 뭐 조선시대나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뭐 우리 뭐 장관 되려고 이렇게 검증하는 데 보면은 매일 나타나는 게 맞아요. 무슨 부동산 부동산 문제. 그래서 이제 권력을 이용한 자산 증식이 늘 사회적 문제로 항상 나타나고 있었군요.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는 거. 그러니까 중종 이후에 지금 500년간 지금 주택이 부족하고 있는. 그러게 말이야. 부동산 문제가 500년 동안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갖고 주택 문제 심각하다고 욕하지 마세요.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중종 이후에 500년 동안 지금 문제가 된 게 지금 이 주택 문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박사님 너무 재밌었어요. 예.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이어서 할 거니까 오늘은 부동산 종이, 그 다음에 인구, 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